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5층에서 사는 여성이 매일 밤 노래를 부르고 물건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음에 못 이겨 경찰 신고도 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전거를 슬쩍한 도둑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 역신고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다 다쳤으니 진단서를 끊겠다고 한 겁니다. 깨르렁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제 지상파 종편 통틀어서 시청률 1위를 했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사건 반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가 1등했죠? 뉴스 같은 거 아닌가요? 아, 바로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출연했던 라디오스타가. 아, 라디오스타가. MBC 라디오스타가 시청률 1위 했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 될 건가? 요. 자, 근데 아무튼 네. 거기 나가가지고 그 녹화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분명 그랬잖아요. 사건 반장 얘기 진짜 많이 했다고. JTB 사건 반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어요, 어제. 근데 편집됐습니다. 통편집된 것 같아. 네. 싹 다 편집된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얘기한 거 맞긴 맞아요? 알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제가 이 본방 봤는데 네. 무슨 손석희 앵커한테 형이라고 불렀다는 등 뭐 그런 얘기만 하시던데. 형님입니다. 네. 형님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왜 거짓말하고 그래? 왜? 맞습니다, 다. 네. 편집된 겁니다. 아 진짜? 네. 아 근데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신 뒤로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하셨다고? 예, 뭐.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갑자기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아니 재밌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는 라디오스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예. 아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오래 했어요. 예. 빨리 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음주병 손이를 치고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 쫓아가가지고 직접 잡아서 경찰에 넘긴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해설위원. 자, 오늘도 화제 만발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TV에서 음주, 검거, 이천수 이런 말 얼핏 들리니까 아, 걔 또 무슨 사고 쳤어 뭐 이렇게 많이 오해하셨다던데 아 세상에 이 위원 아내 심하은 씨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실은 우리 그이가 몇 년 전에도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범을 뛰어가서 잡은 적이 있어요 라고 했지 뭡니까. 아유 그 좋은 걸 갖다가 왜 혼자만 알고 계셨을까.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정말 멋진 남자 이천수 최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사랑꾼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병원 퇴원하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사반 봅니다 하신 안미영님, 우리 손자 물놀이 시켜놓고 나는 사반 시청 준비 완료 하신 이정화님, 전남 화순입니다. 시아버님 편찮으셔서 간병 중인 셋째 며느리예요 하신 조수연님, 아유 정말 효부십니다. 자, 늘 함께 사반 보던 아들이 취직해서 지방 갔어요. 축하해주세요 하신 뷰티풀 큐님, 오늘 결혼 4주년입니다. 신랑 김기훈 씨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살자 하신 허성애님, 경북 경산에 있는 냉면집 갔는데 뒤에 온 손님들 다 먹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장님이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까 하신 장비애님, 하남 사시는 손경화님, 손동식님, 짱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에이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만취자 손가락만 노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취객을 저렇게 부축하다니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훈훈한데 갑자기 취객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자, 쓰러진 취객 손가락을 잡고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데요. 바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지문 인식으로 폰 잠금 해제한 뒤에 자기 통장으로 계좌를 이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제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휴대폰에 손가락 붙여서 계좌 이체까지.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도심 유흥가에서 이렇게 취객들을 상대로 무려 11차례 범행 저지르면서 5,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이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취객을 부축하는 척 다가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휴대폰 지문을 인식시켜서요,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 이체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만취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임신한 내 아내를 이렇게 쳐서 넘어뜨렸다, 당신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협박해서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의 범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지난달 30일 설릉역 인근 노상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와,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저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걸 갖다 세상에 야, 대단합니다. 예. 이 몸도 못 가눌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 전과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별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지금 살아간 거 사기 전과 17범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경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고 있고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런 범행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야간 순찰 활동 강하게 또 밝혔습니다. 이제 짐은 못 쓰겠어요. 이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공포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시죠. 박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알아. 자동적인 거거든, 이거. 아니, 근데 얘가 왜 가만히 서 있냐고, 야! 왜 가만히 서 있냐고, 확 튀어나오라고. 차 반응도 못하게, 말, 띠껍 내 차. 뛰어가서 죽여줄까? 너 또 달리기 할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저들은 일당이고요. 보험 사기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20차례에 걸쳐서 고의로 저렇게 교통사고를 냈고요.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범이 20대 남성이었는데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3명을 이렇게 차에 함께 태워서 데리고 다니거나 다른 차량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범행에 동원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성 지적장애인에게는 채팅 앱 등을 통해서 1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고요. 그 대금 1,000만 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범 남성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공범 10명 그리고 성매매에 연루된 남성 80명 정도도 입건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 양기열 변호사님 진짜 입이 떡 벌어주셨어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자, 교수님,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정말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없다. 예, 사실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앵벌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요즘에도 뭐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시켜가지고 국어를 시켜서 그 돈을 뜯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거는 범죄 진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피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밝혀진 바로 의하면 심리적으로 그 주범인 20대에게 상당히 심하게 의존을 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신적 자학을 갖다가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는 악질 중에 악질적인 그런 범죄다라고 봅니다. 진짜 저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유, 정말. 대체 얼마나 마신 겁니까? 감이 오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터널 지나는 저 차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터널에서 역주행을 합니다. 터널을 나오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겨우 피했어요. 마주오는 차. 자,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 M1 차량과 저렇게 꽝 부딪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음주운전하는 자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저게 지난달 11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 서울 방향 한 145km 정도에서 터널 안에서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시작한 게 무려 5km를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시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음주 취소 상태였다고 하는데 운전자 30대 여성이었고요. 이게 정말 드문 일은 아닌가 봐요. 도로공사에서 밤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2차로로 달려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주로 1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20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네. 아, 왜 저럽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른 영상 또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그때 갑자기 저렇게 도주하는 차량 발생. 자,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자, 차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요. 자, 약 1km가량 추격한 끝에 저기 있다. 자, 잠깐만. 근데 후미등이 왜 저렇게 밝아? 세상에, 알고 봤더니 백스텝을 밟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렵게 도주하는 거니. 자, 이제는 제대로 앞으로 갑니다. 자, 결국 하지만 미끄러지는 듯 하더니 저렇게 다시 아이고야, 제발. 아이고, 외벽에 쾅 박아가지고 멈춰섰고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네. 와중에 또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자기가 무슨 영화 분노의 질주 주인공이라고 후진으로 도로를 달려 또. 영화가 아니죠. 영화가 아니고 음주에 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게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 지난 5월 18일 날 저녁에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음주 단속을 확인하고 도주를 하는데 도주하는 과정에서 후미등이 너무나 밝아서 알고 보니까 빨간 게 아니라 후진으로 저렇게 전속력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세상에. 결국 1km 정도 도망을 갔었고요. 나중에는 외벽에 충격을 해서 결국은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고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지만 난폭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진짜.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안 났길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코인 노래방 돌면서 싹쓸이. 하하.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코인 노래방입니다. 한 남성이 카운터 앞을 서성이다가 저렇게 서랍을 오픈. 자, 뭔가를 찾는 듯 막 뒤적뒤적. 자, 바로 그때 카운터 금고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금고를 저렇게 딱 키를 집어넣고 열고 현금을 꺼내서 왕창 탈탈탈탈탈탈. 자, 저거 어디다 바지 뒷주머니에다 쏙 넣고 뒷주머니에 쏙 넣고 이후에 저걸 또 금고 닫고 열쇠는 빼서 다시 제자리에다 놓습니다. 하지만 이걸 CCTV로 다 보고 있던 점주 딱 걸렸다 이놈아. 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저렇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저 남성에게 피해를 본 노래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상습적이었습니다. 일단 저 영상은 지난 2일 아침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 코인 노래방인데요. 점주가 없는 틈을 타서 저렇게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31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에어컨을 수리해야 해서 그 수리 기사님 들어오시라고 점주가 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아니라 웬 수상한 남성이 들어왔던 거죠. 마침 점주가 저 장면을 CCTV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10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이유로 구금된 지 2시간 만에 보호자가 방문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이 보호자가 계속 보고 있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지구대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코인 노래방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카운터 서랍에서 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가게 오픈이 12시였는데 그 노래방 기계 업데이트에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 오픈하는 아르바이트생 들어오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놨는데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건지 그 빈 가게에 들어갔던 겁니다. 남성이 이 시간대 사람이 없다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요. 이 남성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서울과 경기도 수십 개 매장 돌아다니면서 절도하거나 절도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26일에도 안양에서 절도범으로 현장 검거가 됐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풀려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바로 훈방을 한 걸로 봐서는 진짜 중증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시는 보호해주시는 분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저런 어떤 CCTV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모으게 되면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아까 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보기에 너무 능숙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여튼 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두기에는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라바콘 두고 가신 분, 좀 황당한 영상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바로 불박차 빨간불 받고 정지선 스톱. 자, 그런데 오른쪽 저 인도 남성, 저 동그라미 남성 라바콘을 들고 오더니 차 앞에다 살포시 내려놓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결국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라바콘을 다시 인도에다 두고 돌아갑니다. 교수님,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영상만으로는 말이죠. 무슨 시비가 붙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난을 치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분이고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저게 이제 지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에 대전역 앞에 있는 그 신호 대기 중인 아까 그 차량 그 불박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요. 한 남성이 이제 라바콘을 두고 그냥 갔어요. 근데 자기가 뭐 정지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건널 때부터 뭔가를 갖다 구상하는 것 같더니 거기다가 놔두고 바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정말 이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이 상당히 좀 저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는 오늘도 한 건을 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자존심, 자존감을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좀 채우려 한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라바콘을 앞에 놔두고 가면 어차피 그 운전자가 바깥에 나와서 그걸 치워야 앞으로 갈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어른들이 가끔씩 저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뿅 무슨 얘기죠? 네,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 때문에 당황했다는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고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산책 다녀와서 너무 더워서 잠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간대가 남편은 출근했을 시간대여서 누가 왔나 싶어서 너무 놀라서 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오셨던 겁니다. 어떻게 비밀번호 알고 들어오셨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얘기 안 했냐면서 출산 앞두고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한 번씩 가보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마침 반찬 가져다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일단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퇴근한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너 위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비밀번호 알려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상의 없이 비밀번호 알려준 점에 대해서 남편에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뱃속에 있는 네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아니, 미리 상의를 하든지 아니 상의를 해도 그래. 왜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우리 엄마가 마음대로 문 열고 와도 싫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지훈이 오빠. 자, 들어보세요. 남편 얘기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기야 미안 완전 놀랬지? 라고 할 줄 알았지. 진짜 살다 야, 너 갑자기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돼가지고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그랬다. 이 더위에 며느리 먹거리 챙겨가지고 여기까지 갖다 준 시엄마한테 꼭 그렇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니? 그러니까요. 들어보시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애 떨어질 뻔했다는데 전 동의합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이게 의도는 좋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부실했고 그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그 비밀번호를 알려 줄 때는 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괜찮다. 어머니 괜히 그렇게 오시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도 된다. 또는 그러면 좋지라고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래서 결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이 시어머니가 거기서 뭐 사과를 하고 이 뻘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숙하지 않는가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사는 공간은 부부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합의에 의해서 뭔가 추진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예. 하게 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제 오 교수님 말씀에 거의 다 공감을 하는데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라든지 직장 상사라 생각하고 결제 받고 하세요. 독단적으로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남편이 함부로 혼자 결정을 해. 아, 양 변호사님 너무 인기 의식하신다. 자, 박 변호사님. 너무 두 분 다 이제 의식을 하는데 사실 아무런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은 정말 힘들 때 정말 위기 상황에 가라고 한 거지. 아니, 더군다나 사과까지 하셨어.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뭐 이걸로 큰 뭐가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꾸세요. 이제 바꿔요. 비밀번호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남편을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좀 가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습니다. 악역을 맡아주셨고.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로켓은 너구리님, 어머니는 사과를 하셨는데 아들이 너무 잘못했네요 하셨고요. 김나연님,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비밀번호 눌러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장현정님도 의도는 좋은데 과정이 부실했다 하셨고요. 사군자님, 하지만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다 생각해주는 건데 며느리가 너무 행복에 겨웠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렇군요. 자, 부산 사시는 하태근 선생님 보고 계시죠?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앞에서 매일 오후 5시쯤 되면 어김없이 아주머니 삼총사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차들이 쌩쌩 지나는 교차로 한복판을 무단 횡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본인과 남을 위해서 횡단보도로 건너가 달라고 하셨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엔 비맥스 메타가 약이다. 약이니까 오직 약국에만 있습니다. 피로 회복 비맥스 메타.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너무너무 흡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쯤에 이곳이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 12층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10층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성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강제로 끌고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복도 옆 계단으로 여성을 끌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끌고 가면서도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전혀 아니죠. 같은 동에 살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가 맞았고요. 저 남성 혼자 살고 있답니다. 재작년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집은 이제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 사이. 그나마 이제 뭐 흉기 같은 걸 소지하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자,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이 폭행이 끝나게 됐는데 아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갈비뼈에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 이 사람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좀 아니, 맨정신이었다고요? 맨정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그 동네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렇게 문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막 진짜 죽었을 때 오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누가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목매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누구 폭행할 거란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걸 딱 와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지가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하,
성폭행하려 했다. 저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서 저 남성 성범죄 저지를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저 12층에 살지도 않습니다. 원래 더 높은 층에 사는데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계획을 그렇게 짰던 거고요. 그다음에 10층에서 강제로 내려서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폭행을 또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CCTV가 공개가 된다면 더 정말 보시기에 끔찍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CCTV 영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요. 네, 그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오른쪽 얼굴이 특히 많이 붓고 또 입술도 터졌는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슴 밑부분도 많이 빨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당시 그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귀중품들 이게 다 떨어져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문은 계속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가 휴대전화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맨정신이었고요.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한복판에서 저런 짓 일단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저 짓을 해놓고 안 걸릴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본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성욕이 발동했다라고 해서 지나가는 그 여성을 갖다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그 성관계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약물이라든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저런 종류의 괴물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치 그 지뢰밭을 걷는 그런 기분을 우리 일반 그 선량한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떤 여성분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타면은 안 타요. 제가 왜 안 타세요? 그러면 먼저 올라가시라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도 무서워. 솔직히 그런 경우를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 최초의 경찰은 폭행, 상해 이런 범죄로 이제 입건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실제로 의도는 뭐냐면 성폭행, 강간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간의 미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가 될 수 있는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구속영장은 강간치상으로 지금 신청할 상황이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보면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 모방범죄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서 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저한테 좀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피해자분을 좀 돕고 싶다고 만약에 이 피해자분께서와 연결이 되면 이 피해 회복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좀 조력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도 전하셨는데 교수님 짧게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이 남성이 그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 혐의로 인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폭행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습성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만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5층에서 사는 여성이 매일 밤 노래를 부르고 물건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음에 못 이겨 경찰 신고도 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새벽마다 단잠을 깨우는 쿵쿵 쾅쾅 하는 소리가
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는 이 빌라에 4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쯤부터 밤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난타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때는 말이죠. 6시간 내내 그 소음이 이어졌다는데, 자, 제보자분께서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녹음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촬영한 파일만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자, 교수님, 이게 새벽에 나는 소리예요. 그것도 지금 5개월째 계속 저런답니다. 새벽마다. 지금 이제 뭐 보니까 뭐 모르스 부호 같이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좀 박자도 타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옥 그 자체죠. 사실 저 상황이 되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신경 쇠약 같은 데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저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렇게 막 박자까지 맞춰서 이제 이렇게 두들기니까 더 화가 나고요. 이 30분마다 한 번씩 쪽잠을 자다가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하고 난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어떤 범죄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해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죠. 자, 처음에는 이 소리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모르셨대요. 찾아보셨다는 겁니다. 자, 위층 아래층 막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자, 우여곡절 끝에 그 진앙지를 찾으셨다는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서울 정도로 소음이 나다 보니까 진원지를 찾아서 새벽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됐는데 본인이 아니고 밑에 층 사람이 순간소음 이수발을 하고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놨다.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비상계단 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또 다른 경찰분들이 다른 남성분 한 분 데리고 또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제 층간소음 유발하는 그 층에 그 밑에 집 사는 분이 1분 차이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그 출동해주신 경찰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경찰차가 이렇게 오는 거를 알고 그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소름 돋잖아요, 진짜. 딱 알고 딱 오면 아 경찰 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이렇게 그쪽 뭐 집회를 누리고 해도 소리도 안 되고 이제 나오지도 않고 숨을 뒤죽어지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가면 다시 또 시작. 이거를 새벽 내내 반복을 하는 거죠. 세상에. 경찰 오면 이 창문 내려다보면서 그 전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경찰 오면 가만히 있다가 가면은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경찰에 두들겨도 나오지도 않고 저기서 어떻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제보자분이 주변 이웃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저렇게 두들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래도 부른답니다. 아이고야. 노래 소리가 나면 이제 주변에 같은 층에 있는 분들은 귀마개를 쓰고 어떻게든 잠을 좀 청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노래 소리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두들게 되면 진동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신경쓰여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같은 층에 있는 주민 한 분은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지금 버티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여성이 말이죠.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주변 그 동네에서 이렇게 불린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셀럽이에요? 유명 인사로 좀 불리는데 그 유명이라는 게 어쩌면 좋은 의미의 유명이 아니라 악명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유명 인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더 이상 못 살고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사 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유명 인사다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경찰들 사이에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경찰들 사이에 신고 건수가 하루에도 수차례로 유명하고. 아, 저기 지금 신고한 겁니다. 접수 건수 지금 와. 112 나오죠. 세상에. 그리고 경찰을 또 살인 미수 혐의로 신고하기도 하고요. 경찰을 신고했다고. 네, 더 나아가서
관리사무소에는 또 무단 점거하고 층간소음 호수로 또 유명합니다. 관리비도 체납하고요. 무단 점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가해자가 또 부모하고 고소를 했고 부모하고 연도 끊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저 문 앞에 붙은 저 종이들, 저게 바로 체납, 독촉, 고지서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지난해 10월에 입주를 해서 그 당시에 단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임대료는 냈는데요. 그 이후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월세는 당연히 안 내고 가스요금, 전기요금도 계속 안 내서 버티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다 못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전 단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마치 항의라도 하는 듯이 더 소음을 유발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또 협박을 당했다라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그 직원은 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자, 돈을 안 내서 단전 단수를 했더니 그때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야, 못 살겠다, 야, 전기 넣어줘 해가지고 넣어줘서 좀 진정시키고. 아니, 자, 양 변호사님, 이거를 해야죠, 이걸. 근데 이게 정말 모호한 게 경찰 입장에서도 범죄라고 할 정도가 안 되니까 강제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문 뚫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게다가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좀 꾀를 내서 행정센터에 부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안에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우리가 이제 행정센터 직원 공무원분이 구원품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찾아간 적도 있는데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단전 단수 잠깐 했었다 그랬잖아요. 예. 단전 단수했다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여성분에게 집을 빌려준 게 이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까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놨는데 또 재판을 하고 있대요. 이거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고소왕인 거예요. 뭐 하면 경찰도 고소하고 이것저것 막 고소하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인데, 무슨 변화가 있었군요. 그렇죠. 지금 고소도 고소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경찰이 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기다리다가 붙잡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붙잡는다 해가지고 이게 중범죄가 아닌 이상 구속이 되거나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정신질환 같은 게 좀 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긴급적으로 입원해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 이 제보 메일을 보면 진짜 정말 이런 이웃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정말 막 정신과 이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진짜 너무 많은 이런 제보 중에 하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도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갖다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곳곳에 있어요.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도 저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질서를 깨고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범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안 되면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정말 어떤 이게 큰 범죄는 아닌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정말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실태 파악도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긴급 어떻게 입원을 시킨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심지어 경찰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제보자분에 따르면 이사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얼마 전 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는 가게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둑 맞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자전거를 찾았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부부. 그런데 도둑이 마치 제 것인 양 자물쇠와 자전거 벨까지 달아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도둑이 포기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되찾아온 바로 그날 또다시 훔치려다가 도망치는가 하면 몇 시간 뒤에도 똑같은 짓을 되풀이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도 도망치다가 다쳤으니 진단서를 끊어서 소송을 걸겠다면서 빨간 펜으로 쓴 통지문까지 붙이고 떠났다는 도둑.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 이건 또 뭐예요, 또. 이거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지난 4일에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자전거 도둑 잡아서 신고했더니 역신고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요. 이 가게에서 배달도 직접 가기 때문에 그 가게 앞에 항상 자전거 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남편이 그 마지막 주문을 받고요. 가게 문 닫고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토바이에 싣고 뭐 가게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뭐 웬 사람이 뭐 자전거 만지고 타이어 눌러보고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저러다 가져가겠어 싶어서 일단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달 다녀오는 20분 사이에 그 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거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자전거 훔쳐간 흰옷 입은 사람 다시 갖다 놓으세요 라고 적어뒀는데 며칠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자전거 도둑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분들께서 제보도 주시는데 다행히 잡았어요. 예. 다행히 검거가 됐는데 이게 등잔밑이 어둡다고 아마 근처에서 봤던 것 같아요. 경찰에 얘기하니까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찾았으니까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도둑이 특정돼서 이제 그 집으로 가보니까 자전거가 있었는데 이 거주지에 아마 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는 못했고 경찰이 본인들 거 맞으니까 가져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자전거 자기들 거 맞는데 그 사이에 자물쇠하고 벨 같은 거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기 건 알잖아요. 부부가 자전거 알죠. 맞다고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관 입회하에 물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자물쇠하고 벨만 또 그 사이에 또 갈아 끼워가지고 딱 했는데 뭐가 됐든 걸렸어요. 다시 원래 주인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가게를 또 찾아왔다고요. 그렇게 자전거를 찾아와서 자전거 밖에 두고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분이 밖에 잠깐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도둑이 와서 자물쇠를 또 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냅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저렇게 붙잡았어요, 신랑이 끝에. 예. 그리고 잡아서 경찰한테 이 도둑을 넘겼는데 잡혀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해수욕장에서 30억씩 버는 사람인데 어디 구멍가게 하는 주제에 말이야.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30억씩 보는 사람이 왜 자전거를 왜 가져가죠? 근데 오죽 기가 막혔으면 경찰도 웃었대요, 그 자리에서. 교수님,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건가요? 그냥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고 미분을 해보면 자기 자전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벨하고 자물쇠를 갖다 놨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확실한 사람이고요. 적분을 해보면 윤리 도덕의식이 완전히 실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얼굴에 뭐 철판을 깔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뭐 30억을 갖다가 나는 버는 사람인데 네 주제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보면 글쎄 약간 뭐 좀 지능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데 이 그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훔쳐갈 때 그 자물쇠 다 뜯어놓고 자기 것만 또 챙기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당황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패널이나 모두 다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물쇠하고 벨은 자기가 이제 자기 돈 들여서 딱 훔친 물건에다 달았으니까 그걸 다시 찾으러 온 거죠. 돌려준 마당에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계산이 가져가야지. 확실한.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냥 별 진짜 뭐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다음 날 그 자전거 훔침을 당했던 점주분이 출근을 했더니 가게 앞에
뭔가 정말 막 새빨간 펜으로 휘갈겨 쓴 무언가가 대자보처럼 턱 있더랍니다. 가게 앞에. 무슨 일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네 거라는 증거 있어?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네, 다음날 이렇게 가게 출근을 해보니까요. 그 가게 입구에 빨간 펜으로 저렇게 한자 한자 공들여 써내려간 통지문 비슷한 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제 나를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팔이 꺾여서 내가 팔을 못 쓰게 됐다. CCTV 화면, 병원 진단서 다 확보해서 민사소송 내겠다. 이런 통보였고요. 더 황당한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그 자전거가 100% 당신 물건인지 그 구매한 영수증 가지고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당신 물건 아니면 허위 신고로 고발하겠다면서 경찰 불러서 확인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인은 도둑이 구청 위생과에 신고까지 한다고 해서 일단 그러시라고 대답했다면서 이 범인을 도대체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요? 라면서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왜 이래요, 진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눈에 그 어떤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본인 선처를 안 해주고 신고를 한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게 참 논리가 희한한 논리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자전거를 훔쳐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는 방치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재활용으로 쓰려고 가져가서 거기에다 자전거 용품까지 달아놨는데 나를 갖다가 도둑으로 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전형적인 도둑놈 신보가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이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 박 변호사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딱 제압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자기 팔 꺾였다고.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너 이거.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인 거죠.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이지만 고소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거기에 밝힌 상황이거든요. 빨간 글씨에 보면 무고죄 같은 얘기도 하고 폭행죄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뭐 피도 눈물도 없이 하는 게 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서 가서 오늘 무고죄 신고한다는 거 미리 얘기하고 해주고 꼭 처벌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무고죄나 뭐 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범죄라든지 법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약간의 어떤 맥락이나 있고 이 논리성이 있으면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라도 할 텐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뭐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점주분도 피해자분도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참을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 놔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협박물을 지금 2번째 붙인 거예요. 첫 번째 붙이고 그다음에 또 바꿔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이게 자전거 절도 말고 이렇게 되면 특수 협박도 있고 영업방해도 있다. 이렇게 다 진술서를 다 작성을 하셨답니다. 본인이 지금 본 것만 해도 밝힌 것만 해도 6번이나 찾아왔대요. 그럼 다 저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뭐 특수협박이나 영업방해 부분은 이제 영업 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특수협박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이 여름에 식당 그럼요. 운영하시는 게 어지간하면 바쁘고 힘들고 참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만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신 거긴 한데 또 걱정이 또 하고 나니까 혹시라도 또 해코지 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 저는 약간 그 층간소음 일으켰던 사람이랑 좀 그 비슷한 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또 불안하신 거죠. 이런 분은 좀 더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정말 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0년대) 농구계에서 고등학생 시절 국내 랭킹 1위를 다투던 농구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한 국제 청소년 대회에선 혼자 28점을 내면서 8강 진출의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울 경복고 출신의 농구 선수 정상헌입니다. 그의 앞날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학교 생활에도 프로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면서 결국 방출이 됐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했던 정 씨는 2013년 다시 한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다만 화려한 농구 스타가 아닌 살인범으로 말이죠. 오늘 사건연구소는 살인범이 된 농구 유망주를 파헤쳐봅니다. 예, 뭐 국내 농구 팬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방성윤 선수 아시죠? 국가대표 지냈던 방성윤 선수와 정말 그 고교 시절부터 1, 2위를 다투면서 정말 이 쌍두마차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정상헌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왜 정상헌, 이 농구 스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살인범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정상헌이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키가 192cm 그리고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경북고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국내 랭킹 1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농구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한국 농구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을 했지만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합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고요. 무단 이탈을 밥 먹듯 하다가 결국 3학년 때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재능이 뛰어났던 탓에 그 이후에 오리온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요. 말도 없이 팀 훈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실상 방출당했습니다. 자, 저렇게 진짜 물론 이제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가 약간 좀 뭐 적응을 못해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스타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기사가 나는데 2006년도에 트레이드가 됩니다. 울산 모비스로 건너가게 되고요. 자, 거기 가서 자기가 사실상 농구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상무 같은 데 가서 이 군복무까지 마칩니다. 또 2007년에는 1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좀 안정기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예. 그때도 상무 갔다 온 후에도 모비스에서 잦은 음주, 팀 이탈 등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미 탈퇴 처분을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갔던 정상헌의 이름은 그로부터 7년 후인 2013년 7월 3일 날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직 프로농구 선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보도가 되고요. 이때 정상헌 선수는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사진으로 저렇게 나갔지만 교수님, 처형을 살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살해를 한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내, 그 쌍둥이 언니인 처형입니다. 사실 이 농구를 그만뒀던 이 정상헌이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직업이라든가 고정 수입이 없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다가 약간 처가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폐차 관련되는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던 농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실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이 아내가 자기 처형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그 상가 권리금 문제로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처형이 특히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정상헌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생활 능력 없이 빈둥거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그 당시에 2013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그 처형을 갖다가 목졸라 살해했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고 난 이후에 그럼 왜 살해했느냐라고 하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처형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양 변호사님 그 운동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나서 뭐 재기하고 또 다른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처했던 건데 그날 사건 당일날은 이제 그날도 막 계속해서 막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정 씨 주장으로는 결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요? 이 처형이 내가 너 같은 놈 만날까 봐 결혼을 못 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건 뭐 정상헌의 주장이겠죠. 정상헌이 일반 사람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자격지심은 굉장히 컸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자기의 아내의 언니를 살해했습니다. 처형을 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장 그 아내가 우리 언니 어디 있어? 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가족들이 집에만 오면 단박에 이제 들통이 나는 상황인데 정상호는 이후에 완전 범죄를 좀 꿈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애를 썼고요. 살해 후에 그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에 그걸 한 이틀 동안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 사체를 처가에서 9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야산에 안매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살던 처형 사라지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날이 2013년 7월 1일이었는데 새벽부터 이 아내가 경찰 가서 직접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 씨가 이 아내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따라갔습니다. 같이 가서 처형에 대한 미기가 신고를 했던 거고요. 처형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기자 얘기 들어보면 실종 신고를 5일 만에 했단 그렇죠. 말이죠. 왜 이렇게 예. 좀 텀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망을 이제 살해를 했죠. 그 이후에 이 정상은이가 이 처형의 휴대전화를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가족들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잠시 나왔는데 곧 돌아가겠다라는. 지금 저곳이 안매장했던 그렇죠. 그 장소네요. 그 장소인데 문자를 보내니까 아마 가족들은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간 찾지를 않았고요. 근데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그 뒤에서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백에 넣고 그 여행 가방에 넣고 휘발유 뿌리고 태우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나왔던 그 장소에 안매장을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 휴대폰으로 말이죠. 그 SNS 같은 걸로 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네요, 이게. 공식입니다. 예. 예, 아주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잡혔냐 그러면 수사를 하던 그 경찰이 이 정 씨가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갖다 한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 숨진 처형은 그 당시에 벤츠 승용차를 갖고 있었는데 이 바로 저거군요. 네, 이 정 씨가 그 사이에 이 중고차 매매 업체에 판매를 하고 1,200만 원을 챙겼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황당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 폐차 관련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처형은 돌아오겠다고 자기가 문자 메시지를 갖다 남겼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처형의 차를 갖다가 중고차에 팔고 1,2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입장에서는 한번 여기 와봐.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 제가 죽였어요라고 이 범행일체를 갖다 자백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2013년 7월 3일 아침에 아까 안매장했던 그 장소에서 숨진 처형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상원이가 야, 저는 진짜 이 얘기가 정말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해서 지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진술을 번복을 하는 게 사건 전날에 아내가 처형, 그러니까 자기 언니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주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까 사업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어떤 저 정상원이 진술이 맞다고 할 만큼 신빙성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둘이 싸우다가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매 친자매니까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인교사까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되게 정말 황당했던 게 아까 그 언니 차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또 부인하고 나눠 갖게 가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계좌 조사를 해봐도 그런 흔적도 안 나왔던 거예요. 와, 저 와중에 자기 아내에게 이걸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야.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스타가 이렇게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 그 잘 아시죠? 그 이호성. 네, 잘 알죠. 예, 혜태 타이거즈 그 이호성 사건.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건이 났습니다. 뭐 이호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프로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장상헌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유망주였는데 중간에 뭐 되지가 않았던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평을 보면 좀 천부적 재능은 분명히 있었어요. 키가 192cm인데 포인트 가드를 하면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는데 좀 게으르다는 평도 있었고 또 지금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운동할 때 팀에 적응을 못하고 자주 이탈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팀에 가서도 뭐 술 먹고 이탈하고 나중에는 이미 탈퇴되는 뭐 또 누구한테
또 듣기 싫은 소리는 좀 듣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평은 선수로 성실성은 낙제점이었는데 인성까지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까지 왔을 거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평이었습니다. 자, 법의 처분은 어땠습니까?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1심에서는 25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이게 시작점이 2013년 7월입니다. 딱 10년 됐네요. 이제 10년 남았네요. 야, 20년이라 그렇군요. 자,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당시 농구를 같이 했던 농구계에서는 그 정도 애는 아니었는데라고 했다지만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만 애먼 자기의 와이프 아내한테까지 얘가 시켜서 이랬다고 막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했던 자예요. 사실 이제 가다 막다른 골목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제 사실 본인이 선수 생활의 유망주이긴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본인의 불성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도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팬들의 시선이라든가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걸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어떤 그 범행을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덩치는 큰데 실제로 이제 머리는 상당히 좀 그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교활한 머리를 쓴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2033년에는 나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린 아기곰 2마리가 담장 안 엄마 품으로 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미는 이런 아기곰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겠죠. 담장 끝자락에 간신히 서서 아기곰의 머리를 물고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장 안으로 쓱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쟤도 데려가야지. 네, 담장 밖에 남은 아기곰도 나도 데려가 달라면서 담장에 매달려 보는데요. 자꾸만 저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담장 옆으로도 가보고 또 벽돌을 부여잡고 점프까지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죠. 아기곰 짜증이 났는지 아예 도로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왔어. 이 모습의 어미는 왔습니다. 이 말썽꾸러기를 잡으러 아예 담장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오질 않으니까 저렇게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기까지 하네요. 엄마 곰은 날씬한데. 어미곰은 다시 담장으로 올라가서 아기곰의 정수리를 꽉 물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담장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고 있는 머리를 마구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결국 나머지 아기곰까지 담장을 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곰가족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말 안 듣는 아기곰들이 너무 귀엽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곰 훌륭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한 말씀. 귀엽네요, 그래도. 네. 자,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푹푹 찌는 더위를 날리기 위해 사람들이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이세요? 물에서 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 밖으로 갑자기 황급히 달려 나갑니다. 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나와!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고요. 지금 음악이 이 상황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보면 그러게요. 상황이랑 안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지느러미 보이십니까? 상어예요. 상어가 나타난 겁니다. 이 노래를 깔아야죠. 이제 깔리네요. 먹이를 찾는 듯이 이 상어, 사람들이 놀고 있는 해변을 가르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어떻게? 보통은 상어들이 깊은 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날은 얕은 곳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생각납니다. 네, 조스죠. 몇몇 사람들 상어가 나타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물속에서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네요. 이날은 상어가 지느러미 자랑만 하고는 얌전하게 돌아가서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와, 진짜 무섭겠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상어에게 공격당한 사고가 16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9건이 바로 저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서워. 진짜.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허거 음식점입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갑자기 갑자기? 식당 한쪽 오! 와장창 뚫려 버립니다.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예. 뜬금없이 차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뜬금없이 달려든 차에 밀려서 보이시죠? 앞으로 넘어져 버렸죠. 게다가 허거집이잖아요. 뜨겁게 달궈진 국물이 튀어오르면서 남성 손님의 몸을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 벌떡 일어나 일단 젖은 옷부터 벗으려 합니다. 아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뜨거워서. 네. 그리고 벽 쪽에 앉아있던 여성은요. 식탁과 차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인데 두 손님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가게는 깨진 유리 파편들, 널브러진 의자, 식탁들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운전 미숙, 마약, 술 세 가지 중에 일단 식당 앞 교차로에서 유턴하려던 이 운전자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식당을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운전 미숙.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왕초보였다고 합니다. 식당은 복구를 마쳤고 현재는 정상 영업 중이라고 하고요. 다행히 정말 손님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 남성분은 저 소파가 예. 반충작용을 해줬어요. 천만 다행인 거죠. 경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운전 미숙이겠죠.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골목에 서 있는 한 남성이 앉아있는 남성의 몸과 얼굴을 향해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 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남성은 취했는지 몸을 흔들거리기까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앉아있는 남성은 화도 내지 못하고 그저 손으로 막아보기만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술 취한 남성이요. 하위층 계급에게 소변 테러를 한 겁니다. 그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하층민에 대한 이런 차별과 학대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소수 부족의 하층민이었고 소변 테러한 남성은 여당 정치인과도 꽤나 친분이 있는 고위층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충격적인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인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 남성을 체포하라면서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체포해야지. 자기 구속시켜야죠. 네, 논란이 커지니까 경찰이 나서서 남성을 하층민에 대한 학대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뭐 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해 저거. 현직 총리까지 나서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남성은 입을 열지 않고 있고요. 남성의 가족은 오히려 이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어서 대중들의 분노가 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한 말씀. 저런 일이 2023년도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야,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한 모녀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넣어서요. 그 안에 있는 비석을 쓸어 만집니다. 아이 엄마는 그 옆에 있던 유리창도 밀어내서 아이에게 한번 만져보라고 권하죠. 그런데 이 모녀가 만지고 있는 이 비석. 다름이 아니라 문화재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아주 오래되고 귀한 문화재였습니다. 이 문화재 앞에는 만질 수 없게 보호 차원에서 유리판까지 설치해 놓은 건데 아이 엄마는 그걸 밀어내고 아이에게 문화재를 만지게 했던 겁니다. 아니 유리판뿐만이 아니라 만지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的那个是明清时期的，当我们在现场是有工作人员的，可能他当时没有看到或者是没有支持我先了。 네, 해당 박물관은 이 영상이 SNS에 퍼지고서야 이 일을 알아차렸다고 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관할 공안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현재 박물관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물관 관리자는 해당 문화재 자체에 뚜렷한 훼손은 없고 앞으로 문화재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해주신 그 말씀 한 번만요. 저거 만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거 만지면 아이가 똑똑해지나요? 그러니까 왜 말이죠. 저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